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이제 12월이죠. 예,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 12월 19일이 어제만 같은데 이제 곧 1년이 되는군요. 주말 동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저희 이 라디오 비평이 계속 일부 안철수 의원의 지지자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방송을 제대로 들은 분이라면 뭐 비판을 안 할 겁니다만은 제목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임석규 정치부장이죠. 과거로 치면 아마 정치부장이나 아니면 부국장쯤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안철수가 한국 정치의 재편을 위한 새정치의 틀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은 그 귀결점이 다당제라면 결과적으로 현 집권 세력의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명분이야 좋지만은 다당제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일려다야의 야권 분열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3지대의 정당이라는 안철수 신당의 지향점은 그렇게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당제가 되려면은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든가 아예 독일처럼 비례대표로만 의원을 뽑는 등 선거제도의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성자독식의 소선구제 아래에서 다당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요. 다당제가 진정으로 가능하게 되는 정치제도를 달성하려면은 지금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과점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정당이 안철수 신당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신당은 그 지지층이 진보 42%, 중도 18%, 보수 16%라는 최근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제3지대 정당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1야당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철수 신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놓고 민주당과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이겨서 민주당을 흡수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민주당이 패해서 흡수가 되든가 아니면 그 중간을 택해서 민주당과 합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든가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결국은 새누리당이 아닌 비새누리당의 영역에서 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권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열망과 기대가 투영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을 때 받았던 기대와 맥이 같고요. 항상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제1야당 지지율을 1년 가까이 더블 스코어로 제치고 있는 이런 안철수 신당을 보면은 결국은 야권 지지층은 안철수에게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3지대 중간정당이라는 회색주의자 같은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과 공명정대하게 경쟁을 하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을 흡수하든가 민주당이 흡수되든가 아니면 합쳐서 새로운 수권 대안을 만들든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기 전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12월 첫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파문들을 보면은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정통성에 대해서 일체의 의문도 용납하지 않는 이 정권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나선 국정원의 범죄 행위 자체는 이명박 정부 아래 벌어진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강변이 통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요구를 끝내 외면하면서 셀프 개혁을 지시했다든지, 정부의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최동욱을 찍어내기 위해서 직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혼외자 의혹을 빌미 삼아 찍어낸 것은 국정원 사건이 이 정부, 박근혜 정부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단독기사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최동욱의 이른바 혼외 의심아들 정보 유출에 개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초구청의 조국장에게 이름과 주민번호를 주면서 확인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행정관도 다름 아닌 박근혜의 이른바 비서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직속 부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결국은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함으로써 박근혜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다는 그 빌미를 주게 만든 최초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원흉이죠. 최동욱을 찍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서초구청에 확인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청와대, 그것도 박근혜의 이른바 십상시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최측근 비서 3인방 한 명은 최근 사망했습니다. 4인방이었는데 4대 천왕이라고 불렸죠. 이재만 총무비서관 직속 부하였다는 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문제는 박근혜,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가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칼럼을 썼는데요. 제 생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어르신인데 엊그제 금요일 아침 오랜만에 TV를 켜고 뭐 재밌는 게 없나 하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소리가 필자의 귀를 확 잡아끌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채널 A라는 문제투성이의 종편 10시 뉴스를 담당하는 천모라는 자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다. 욕하려고 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필자 생각에 이분을 뉴스 앵커라거나 기자라고 하면 뉴스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을 욕보일 것 같아 그렇게 표현했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채널 A, 저는 안 들어보긴 합니다만은 채널 A 10시 뉴스를 담당하는 천모라는 자, 정말 가관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동걸 교수가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을 썼겠습니까? 엉겁결에 듣기 시작했던 터라 그대로 받아 적듯 전할 수는 없지만 요지인즉슨 일개 신부가 감히,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가세해서 무례하고 버릇없이 대통령에게 퇴진 운운해서 되겠나는 거였다.
국민들이 못되게 구니까 일본에서도 우리 대통령에게 못되게 군다고 개탄하면서 그 못된 국민들을 꾸짖는 투였다. 정말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갈 줄은 알았지만 박정희 유신 시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선 시대까지 되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수구 언론이라 하더라도 동아일보라고 하면 연륜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 기관 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텐데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이 정도라니 말입니다. 정보기관, 즉 국정원,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3.15 부정선거와 유신체제 하에서의 조직적인 관제선거 왜곡 이래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라면 선거에 영향을 끼쳤든 아니든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마땅한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여태 어떻게 다뤘습니까? 대통령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는 투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수사팀을 쫓아내는 등 수사방해만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같았고 새누리당 의원이란 자는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또 박창신 신부는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며 종북놀이에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속내야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이동걸 교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박창신 신부님이 대통령 퇴진을 말한 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통령이 발뺌만 하면서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책임있게 나서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밝히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는 꾸지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통령인 박근혜 씨와 여당 그리고 수구 언론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떳떳하다면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인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특히 대통령 퇴진 운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무슨 숨은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무슨 숨은 사연이 있는지 모르되 열등감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열등감일까?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열등감일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토록 열심히 역사를 지우려고 애쓰고 있는 건가? 하늘 같은 아버지에게 느끼는 딸의 열등감일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박정희 따라하기를 하는 건가? 무언가 국민들에게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두려워하는 걸까? 선거 전에는 국민과 열심히 소통하겠다더니 그래서 표변한 건가?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감이 없는 모양이지. 네, 열등감, 열폭이라고 하죠. 열등감 폭발. 그것도 그거지만은 저는 오히려 숨은 사연이 있는 거 거기에 더 힘이점을 둡니다. 특검을 하면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그 자리에서 쫓아낼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선거 개입의 정황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겁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숨은 사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특검을 받으면은 그만큼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굳이 내곡동 특검을 얘기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이명박처럼 뻔뻔스러운 인간이 대통령이 있을 때 내곡동 특검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이른바 루인스키 스캔들 특검도 결국은 클린턴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닉슨은 변명을 거짓말로 하다가 그리고 수사 방해를 하다가 쫓겨난 것뿐입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현직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특검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진상이 묻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특검을 한다고 특검이 만능만은 아닌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특검에 그야말로 몸을 불불불 뜨는 것은 그런 수준의 특검만 하더라도 지난 정권 이명박의 대선 개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이 드러나서 결국은 박근혜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말로 드러나서 대통령 측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차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 데는 이명박의 열등감의 표현이었다. 너희들은 떠들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는 것은 박 대통령식의 열등감의 표현인 것 같다. 이명박이 국민과 소통을 끊었고 박 대통령도 국민과 소통을 끊고 있다. 열등감을 버리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명박 정부의 말로를 잘 보지 않았는가? 이래서 무슨 창조 경제를 하겠나? 경제 얘기는 해서 무슨 소용인가? 답답한 마음에 경제학자가 자꾸 정치 얘기를 하게 된다. 결국 대통령이 문제다. 나이 60에 이순이라고 했는데 왜 국민들의 소리에 그리도 까칠하게 구시나? 네.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슨 일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촛불이 시들어진다. 이명박 때도 1년차 지나면서 촛불이 시들어졌다. 그렇게 오판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명박 때보다도 더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이명박은 그래도 대통령을 사기쳐서 당선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박근혜는 이미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미루고 회피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네, 정말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이석준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의 김인범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2504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경남 진주시 가자동의 드리우스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보리순이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용인시 기영구의 람보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군산시에 사시는 너티나무 그늘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게시판에 귀태소탕 의병대님 아마 조합원 저희 팬카페 서영석 날다 좀 쪽팔리네. 예, 통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준이 유리맘님 처음으로 글을 올리신다면서 두 아들 앞으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부 완료하셨다고 하셨네요. 커서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겠네요라고 쓰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행사에서 뵈었던 셋두리님 그동안 집사람만 조합원이고 저는 예비조합원이었는데 공개방송 현장에서 예비조합원 예비 딱지를 뗐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년 공시생 저도 이제야 출자금 납부했네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윤희준희 님도 이제야 출자금 납부합니다.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14년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단촐하게 전세로 재시작합니다. 예, 아이들은 커가고 돈 들어갈 일은 점점 많아지고 월급은 제자리 그럼 인데도 불구하고 출자금 납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 4월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부터 하죠. 단식, 다이어트도 좋지만은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스스로 몸에 있는 영양소를 취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독소들도 다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저는 몸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윤희열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자하거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고요. 일과 시간이 끝나시면은 010-2013-8575 2013년 빨리 치료 이렇게 외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식 몸을 해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세한 상담하시고 단식하시는 게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요. 22명이 그동안 국민TV 광고를 통해서 단식을 신청하셨다 하면서 22명분 곱하기 5 해가지고 11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정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녀에게 일자를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합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숙 생활단식의 오해숙 선생님 그리고 오세훈 선생님이 각각 19자씩 합쳐서 100만 원으로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좀 우리 라이프 상조인데요. 문구 좀 바꾸시오. 안 바꿔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의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미래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라이프 상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조회사의 전 직원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는데요. 오늘 오려고 그러다가 내일 오신답니다. 내일 오시면은 사진도 찍고 해서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전혀 그게 아니다. 다들 국민TV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가입한다고 개별적으로 해서 우리 한꺼번에 가입하자 해가지고 내일 온다고 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신문 사회부 사건데스크 이게 옛날로 치면 아마 사회부 차장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선 기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인데요. 아주 읽을만한 글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한겨레신문의 차세대 칼럼니스트입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소개해드립니다. 이른바 뉴라이트가 처음 출연했던 2005년 학생 운동권 출신의 한 뉴라이트 인사를 만난 적이 있다. 무슨 단체의 발기인 명단에서 이름을 봤을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신문 인터뷰 기사에 나온 얼굴을 보고 내가 아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학창시절 목을대를 부풀려가며 종주먹을 흔들어대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의문이 생겼다. 그는 왜 뉴라이트가 된 것일까? 네, 운동권 출신의 뉴라이트 많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극히 많지는 않은데 이명박 이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정권 탈취를 위해서 뉴라이트들이 등장했을 때 이른바 전향 뉴라이트들이 많이 있었죠. 그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은 왜 뉴라이트가 된 것일까요? 들어봅시다. 당시 내가 출입했던 한 정부기관의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변의 손님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이어졌던 대화 혹은 인터뷰의 결론은 허망했다. 김일성이라는 유일신을 믿던 한 절대주의자가 그 실체를 깨닫고 실망하게 되는 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라는 또 다른 유일신을 섬기게 됐다는 걸 확인하고 나는 그가 가여워졌다. 그의 신앙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신적 진자운동의 결과였다. 김일성을 섬기는 주체 사상이든
미국과 이승만, 박정희를 숭상하는 한국의 우파들이든 그 뿌리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주의에 쌍생하라는 게 당시 내가 얻은 결론이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이기도 했다. 새로운 우파를 표방했던 뉴라이트의 핵심 인사들이 이른바 주사파 출신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렇습니다. 주사파가 전향하면 아주 극렬한 뉴라이트가 됩니다. 결국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었던 그 사람은 결국은 김일성 북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 대신 박정희로 올라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 이승만으로 올라간 것에 불과합니다. 유일신앙은 변한 게 아니에요. 예. 따라서 더 사악한 우파라는 표현 맞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일으킨 이회수 작가의 진짜 사나이 출연 논란 및 방송 누락 사건은 극과 극을 오가며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위험천만한 절대주의자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망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주사파 출신 뉴라이트 전사들이 그랬듯이 하 의원은 지금 또 다른 절대주의를 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네, 전향 주사파가 뉴라이트가 되면은 그 절대주의의 신앙의 대상이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김일성에서 이승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치 김일성 유일신앙을 부르짖듯이 박정희 유일신앙을 부르짖고 그리고 김일성을 저주하고 정오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북 논리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하 의원이 문제 삼은 이 작가의 과거 발언,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 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반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문제는 사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함 사건을 신앙 차원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신도림역의 광신자처럼 믿음 애국, 불신 종북이라고 강변하는 꼴 아닌가. 천안함이라는 후미에는 이미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낙마시켰고 이번엔 이회수 작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의 영역과 믿고 싶어하는 신앙의 영역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태경의 주장은 말하자면 사실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으로 치환시켜서 그 신앙에 적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치는 과거 김일성을 추종했던 그런 본질에서는 조금도 바뀐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NLL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영해선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NLL 논란을 일으켜 지난 대선에서 재미를 본 뒤 이제 와선 사상 검증의 도구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제 NLL은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는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종북이다. NLL을 자유로이 오가며 우리 어민들을 울리는 중국 어서대 남북이 함께 대처하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도 방지하려던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포부마저 종북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100% 대한민국은 이렇게 실현되어 가는 중이다. 100% 대한민국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발상, 그 자체에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넘어가 줬습니다만은 그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억누르고 기어코는 말살시키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NLL을 자유로이 오가면서 우리 어민들을 울리는 중국 어선에 남북이 공동 대처하자. 그리고 거기에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하자는 게 종북이 됩니까? 그렇다면 휴전선 155마일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박근혜의 발상 역시 종북 아닙니까? 네. 이재성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때 우파들의 교과서로 널리 읽혔던 칼 포프의 열린 사회와 거적들 일권의 마지막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은 뭐냐? 우리는 금수, 짐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 오픈 소사이어티죠.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닫힌 사회의 반대 개념으로서 열린 사회란 이견,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포프마저도 깔아뭉개는 이 하트갱 류의 뉴라이트, 얘들은 우파도 보수도 아닙니다. 전체주의자들에 불과합니다. 열린 사회, 닫힌 사회 반대 개념, 북한을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남한이 열린 사회로서 비교 우위를 자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닫힌 사회로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김일성식의 북한 사회로 몰아가고자 하는 이런 뉴라이트,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박근혜 정권, 진정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산티아고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다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시 기영구의 호프 사운드,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호프 사운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미있는 칼럼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건데요. 중앙대 동문과 김누리 교수의 칼럼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나라입니다. 반값 등록금 얘기가 쏙 들어갔다. 복지 공약들이 하나둘 빈 약속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등록금 공약은 흰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대학생을 둔 집집마다 한숨소리가 그칠 새가 없다. 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에 주거비, 식비, 교통비, 책값, 용돈 등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한 명이 1년에 감당해야 될 부분은 2천만 원은 좋게 넘습니다. 대학생이 2천만 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독일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생 카를 하인츠 코흐가 수업료는 위법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해 성서함에 따라서 헤센주에서 최초로 수업료가 폐지됐습니다. 1946년의 일입니다. 그 후 1970년까지 수업료는 독일 전역에서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학생이 대학에 내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바람 속에서 몇몇 주에서 1년에 약 75만 원의 등록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독일에 대학 등록금이 사라지게 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학생들 스스로가 쟁취해낸 일이었던 겁니다. 독일에선 등록금만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내준다. 이를 바페크라고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3인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1년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바페크 덕분에 오늘날 독일 대학생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은 기회의 평등은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일수록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도 과거 기회의 평등은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고시 공부를 해서 혹은 공대에 들어가서 큰 기업체에 취직을 하고 아니면 판검사가 되고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이 되면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바로 기회의 평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내가 못 살고 대접도 못 받지만은 내 자식만은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게 가능하다는 건 기회가 평등하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주창한 사람 주로 진보적인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기회의 평등을 원천 봉쇄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기회의 평등만은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똑똑한 학생과 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은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개혁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생활 형편과 학업 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전통적인 방식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학생들은 비판했다.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연구 보수였다. 대학생의 본분은 연구에 있고 연구는 사회적 노동이므로 대학생의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네, 그게 바로 똑똑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똑똑한 학생들 주장,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였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빌리 브란트 정부는 비전을 가진 정부였습니다. 브란트 정부는 교양사회라는 비전 아래 돈이 없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천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보수, 즉 학생들의 학업은 연구다, 사회적 노동이다. 따라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똑똑한 학생들에게 빌리 브란트 정부가 부응했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바로 그것이 교양사회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게 바로 바페크 제도였던 겁니다. 우리에겐 모두 꿈 같은 얘기다. 대학 등록금은 소득 대비 세계 최고고 대학생의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부자 부모를 둔 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수업을 듣는 현성이, 목돈을 벌겠다고 며칠씩 병원 임상실험 침대에 누웠다 휑한 얼굴로 나타난 용민이, 동생이 대학에 입학해 휴학할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떨구던 희정이, 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네, 이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한국은 대학 교육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처럼 대학생 교육비를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증가하는 나라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대학 교육의 80% 이상을 비싼 사립대학에 떠맡기는 나라도 없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떠맡아야 할 대학 교육비를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짊어져 왔습니다. 이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탕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이 시점에 하필이면 그 인식이 가장 모자란 정부가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자 여기서 마칩니다.